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KB데일리 3월 18일 금요일 공부한 내용들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6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룰 건데, 첫 번째는 경쟁 분석 및 주식 전략에서 지금 현재 경기를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인데 이게 진짜로 인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이폰 13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아이폰 상승세, 이렇게 살펴보고 이 수혜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코스닥 기업인 위세 아이텍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지금 대기업 진출이 허용이 된 사실들, 그런 거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지금 현재 경기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시 전망해서 주가 상단과 하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하강 사이클은 경기 후퇴, 그 다음에 더 이게 진행이 되면 경기 침체, 그리고 이게 더욱더 진행이 되면 큰 폭의 경기 침체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경미하게 경기 하강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후퇴 사이클이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총 3가지 정도의 이제 전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가 $100 내외로 하향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 보시면 전쟁에도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내외로 하방 안정을 지금 보인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시장 혼란이 러시아에만 국한되었다는 점.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질서 있는 긴축에서 기존의 긴축 속도 조절이 이제 스테디한 경우,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연준이 긴축을 한다면은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경기 후퇴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욱더 악화되는 것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되는 조건은 처음에 유가를 보는데, 유가가 걸프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유가가 치솟게 된다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걸프전에는 유가가 어땠냐, 이제 걸프전 발발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23에서 $40로 73% 급등을 했고, 이게 거의 100일이나 지나서야 급등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입하자면 이 유가의 기준은 $120 수준이고, 이게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가량 지속될 경우에 걸프전과 유사한 부담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디폴트 위험이 지금 존재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고 유럽 은행들이 이 영향으로 그 자금 시장의 혼란이 초래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긴축을 아주 성급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주가 지수의 상단은 3250포인트로 주가 하단을 2500에서 2600포인트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하단은 이보다 더 2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남아있는 식품 물가 상승세라는 주제고요. 다른 원자재 가격은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나 농축산 가격은 아직도 상승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인데,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농사를 짓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많겠죠. 경지도 훼손이 됐고, 트랙터도 전쟁에 동원도 됐고,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되고 이게 지속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게 60년대 이후에 현재 4번째 맞이하는 급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가격 지수가 60년대 이후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지금 네 번째 급등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 지금 에너지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금 농축산물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전쟁이 발생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치솟았지만 농축산물 가격은 그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이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상승은 했지만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라면 지금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가 아니라 그냥 계속 스테디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직성이 높은 항목의 가격 상승이 있으면은 농축산물 가격도 오르게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가 우려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건 다행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영향으로는 식품 물가 상승은 소비 심리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매주 장을 보면서 식품 물가가 오른 것을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가 있죠. 때문에 소비 심리는 크게 훼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료품은 아무리 비싸도 구입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생활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식료품 가격이 이만큼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던 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만큼은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들 쓸 돈이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하는 겁니다. 식료품은 비싸도 구입을 못 줄이니 그 외 재량 소비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향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이에 대한 악영향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나가 지금 코로나 방역 기조를 완화하는 분위기고 이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 입원 대신 시설로 격리하는 방법을 좀 바꿨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변경 전에는 중국은 의심 환자가 나면 일단 시설로 격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인 경우에는 입원하고 두 번의 또 검사를 마친 후에 퇴원을 한 후에도 14일 동안 시설 격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어가지고 일단 의심 환자이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이제 키트겠죠. 자가 검진 키트겠죠. 요걸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양성이 된 경우에는 이제 경증자는 시설로 그냥 격리를 시키는 거고 중증자만 이제 입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의 핵산 검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자가 격리를 7일 동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로에서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주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면세점, 호텔, 공항, 화장품 등이 선호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수 기준으로는 본토 증시 CSI 500이나 CSI 300 정도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전히 불충분한 전망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불충분한 전망을 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니까 전기료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죠. 왜냐? 발전 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료 자체도 결국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보시면은 LPG 발전 단가가 일단 64.1% 상승했다. 그 다음에 석탄 가격도 상승을 해서 평균 뉴캐슬 석탄 가격은 210% 급등을 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료도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2, 4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더라도 비용 증가분이 충분히 전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거를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지 되는데 인상을 하더라도 이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전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은 1, 4분기부터 일괄적으로 높여야 됐으나 이를 하지 못하고 지금 4월이나 10월에 지금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6.9억 원 이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을 감안을 한다면 이거를 높이지 못하고 그냥 동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 연설을 통해서 전기요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언급한 바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아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 정리하면 이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해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전기료를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미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인데 전기료를 올리지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다섯 번째, 아이폰의 인기가 여전하고 특히 아이폰 13의 인기가 굉장히 여전하고 그래서 아이폰 수혜주인 LG 이노텍과 BH는 여전히 좋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정부의 선전지역 봉쇄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폭스콘은 아이폰 13 수요 증가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폐쇄형 처리 방식으로 생산라인 일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폰 13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중국 선전 공장에 가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폭스콘의 아이폰 생산 비중은 아이폰 13의 전체 물량의 60%, 아이폰 13의 프로의 80%를 차지하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10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가 됐는데 이제 공장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공장을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폰 13과 아이폰 11의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인기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판매량이 16.4%로 이렇게 됐지만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했다가 4개월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이폰 12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그래서 월 평균 판매량이 240만 대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망 대비 오히려 20% 증가한 수요를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편 3월 9일에 공개한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이 좀 중저가, 그러니까 가성비를 충족하는 상품이죠. 아이폰 SE 3은 중국 이제 홈페이지에 예약 구매 배송일이 2주 이상 연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판매가 아직 안 되었지만 이전부터 이제 공급 부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폰의 인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품 업체인 LG 이노텍과 BH 등은 비수기인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고차 시장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고차 소매 시장 진출이 대기업에게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2013년 이후 대기업의 소매 시장 진출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발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하고 혼탁하고 낙후된 이미지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돼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냐?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차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규모가 커서 중고차 사업이 전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가 자기 브랜드의 중고차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성능을 인증하면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중고차의 품질을 인증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인증을 하면은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명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고차 가격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도 수혜가 들어가서 신차 가격도 이렇게 오르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위세 아이텍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입니다.
위세 아이텍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 소프트웨어 상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딩 없이 적용 가능한 AI 개발 플랫폼인 와이즈 프로핏,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 도구로 인정받고 있는 와이즈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기반으로 오류 탐지로 효율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인 와이즈 DQ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매출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한 20%는 AI 관련된 영역에서 매출이 2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는 회사의 CEO인 김종현 대표님이 28%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전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런 앞에 말했던 대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플러스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과 접목시켜가지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반영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 와이즈 프로펫, 그 다음에 와이즈 인텔리전스 이렇게 하고 메타 대시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 두 개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I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문 기업에서 AI 및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만 해서 수주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정보 관련된 기업 아니면 금융회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 관련된 것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레퍼런스가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살펴보자면 일단 우호적인 정부 정책 변화 해서 적극적인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정부의 디지털 뉴딜 해서 뉴딜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뉴딜 1.0에서 10조 원을 더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4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DNA 생태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 33.5조 정도를 쏟아부을 계획인데 DNA는 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 해서 3.2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고 세 번째는 초연결 신사업을 육성하는 데 2.6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를 추진을 해서 여기에 9.7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DNA 생태계 강화의 정책에 이 기업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 과제 추진 및 관련 사업 시행 시 이제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이 검증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시장 성장 지속이 이루어질 거고 고객이 다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AI 빅데이터 관련 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이 다변화가 될 것이다. 해서 주 고객사는 이제 금융 공공 산업이었다면 이게 교육 컨텐츠 등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까지 다 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메타버스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VFX 전문 기업인 딥엑스알랩에 투자를 해가지고 대시보드는 VFX 기술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실시간 의사소통이 회의, 메일, 결제, 그룹웨어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VFX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이펙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시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VFX 전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경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을 해서 컨텐츠를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제조, 에너지 환경, 관광 등에 적용할 수 있어서 정부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오보행 리스크가 있는 건데요. 일단 전환사채가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유통하는 주식수 대비해서 15.9% 그러니까 거의 한 16%나 해당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팔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는 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주식을 팔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